1998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인천 월미도를 환하게 비추던 날이었죠. 각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 이지훈 씨와 박민지 씨가 늦은 신혼여행을 위해 월미도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25세의 지훈 씨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갈색 구두를 신고 검은색 가죽 재킷을 걸쳤고 23세의 민지 씨는 연분홍색 원피스에 흰색 카디건을 걸치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채 작은 핑크색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바이킹 어트랙션에서 내린 후 다음 놀이기구로 향하던 중 호련히 사라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애타는 기다림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그리고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차례로 벌어졌습니다. 2005년 월미도 해안가에서 손상된 핑크색 핸드백이 발견되었고 2012년에는 송도 매립지 공사 현장에서 갈색 구두가 발견되었으며 2018년 월미도 놀이공원 리모델링 중에 연분홍색 원피스 조각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증거물은 어떻게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27년 동안 월미도가 감춰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제 사건 전담반과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998년 4월 18일, 그날은 정말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각 결혼한 이지훈 씨와 박민지 씨에게는 세상이 온통 장미빛이었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늦은 신혼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멀리 제주도나 해외로 갈 형편은 안 되었지만 인천 월미도라도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날 아침 9시, 두 사람은 서울 신촌의 신혼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지훈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새로 산 흰색 셔츠에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했고 검은색 바지와 갈색 구두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4월의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검은색 가죽 재킷도 준비했죠. 민지 씨는 새로 산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흰색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발에는 편안한 흰색 운동화를 신고 결혼 선물로 받은 작은 핑크색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지갑과 립스틱, 그리고 얼마 전에 산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들어 있었죠.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1998년 당시만 해도 휴대폰은 매우 비싸서 신혼부부가 갖기에는 부담스러웠고 대부분의 연락은 공중전화나 삐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훈 씨의 주머니에는 작은 삐삐 하나가 들어 있었고 민지 씨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핸드백에 넣어두었습니다. 오전 11시경 두 사람은 월미도에 도착했습니다. 1998년의 월미도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충분히 로맨틱한 장소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두 사람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가 민지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월미도 입구 표지판 앞에서 찍은 사진, 민지 씨가 연분홍색 원피스 자락을 살짝 들어 올리며 포즈를 취한 사진, 두 사람이 함께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 사진 등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지훈 씨는 평소 식성이 좋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민지 씨와 함께여서 그런지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민지 씨는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흰색 카디건에 튀기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했지만 지훈 씨가 오늘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먹어라고 말하자 환하게 웃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놀이공원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회전 목마를 탔습니다. 민지 씨는 연분홍색 원피스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공주 같다며 지훈 씨가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폴라로이드 필름을 사용하다 보니 필름이 부족해져서 지훈 씨는 중간에 매점에서 필름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범퍼카를 탔습니다. 민지 씨는 운전을 배운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서툴렀는데 범퍼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차와 부딪힐 때마다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고 주변에서도 이 신혼부부의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이때 민지 씨의 핑크색 핸드백이 범퍼카 바닥에 떨어졌는데 지훈 씨가 재빨리 주워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었습니다. 오후 3시에는 관람차를 탔습니다. 1998년 월미도 관람차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놀이기구였습니다. 맨 위에 올라갔을 때 민지 씨는 여보,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었고 지훈 씨는 당연하지.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난 사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나중에 주변에 있던 다른 관람차 승객이 기억해내어 증언하게 됩니다. 오후 4시에는 놀이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트랙션 중 하나인 회전그네를 탔습니다. 민지 씨는 높은 곳을 조금 무서워했지만 지훈 씨가 옆에서 손을 꽉 잡아주자 안심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회전그네 운영 직원이 두 사람에게 신혼부부시죠? 정말 보기 좋으시네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 직원은 나중에 중요한 증인이 되는데 그는 두 사람의 복장과 모습을 매우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두 사람은 놀이공원 한편에 있는 벤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훈 씨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벗어 민지 씨 어깨에 걸쳐 주었고 민지 씨는 핑크색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화장을 고쳤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지금까지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을 함께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총 15장 정도의 사진이 찍혀 있었는데 그중 몇 장은 나중에 실종 신고를 할 때 경찰에 제출되는 마지막 사진이 됩니다. 오후 5시 두 사람은 놀이공원에서 가장 스릴 있는 어트랙션인 바이킹을 타기로 했습니다. 민지 씨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지훈 씨가 마지막이니까 용기를 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바이킹 탑승 전에 지훈 씨는 민지 씨의 핑크색 핸드백을 잠시 보관해 주었고 민지 씨는 흰색 카디건을 벗어 벤치에 올려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이킹 맨 앞자리에 앉았고 어트랙션이 작동하는 5분 동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바이킹에서 내린 시간은 정확히 오후 5시 5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바이킹 운영 일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나중에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두 사람은 바이킹에서 내린 후 벤치로 돌아가 민지 씨의 흰색 카디건을 다시 입고 지훈 씨가 핑크색 핸드백을 민지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오후 5시 10분경 두 사람은 놀이공원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어트랙션을 더 타기로 했습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서 고민하다가 회전컵을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전컵은 놀이공원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바이킹에서 회전컵까지는 걸어서 약 7회에 8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오후 5시 15분 두 사람은 바이킹에서 회전컵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이지훈 씨와 박민지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바이킹 근처에서 솜사탕을 팔던 아주머니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예쁜 신부와 검은 재킷을 입은 신랑이 손을 잡고 놀이공원 안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회전컵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회전컵 운영 직원은 그날 오후 5시 15분부터 6시까지 총 3번의 운행을 했는데 신혼부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바이킹에서 회전컵까지의 길목은 그리 복잡하지 않았고 길을 잃을 만한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일직선 코스였죠. 오후 6시가 되자
놀이공원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월미도 놀이공원은 오후 6시에 운영을 종료했고 모든 방문객들이 나가는지 직원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검은 재킷을 입은 남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의 부재가 처음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는 두 사람이 저녁 7시까지는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당시에는 휴대폰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출 중에는 연락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녁 8시 지훈 씨의 아버지가 월미도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놀이공원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고 경비원에게 문의해봐도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놀이공원 안에 사람이 없었다고 확언했습니다. 저녁 9시 민지 씨의 부모님도 합류했습니다. 4명의 부모님은 월미도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월미도 주변의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을 모두 돌아다니며 두 사람을 봤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1998년 당시 성인 실종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정식으로 접수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신혼부부라는 특수한 상황과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즉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4월 19일 일요일 새벽부터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월미도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월미도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섬이었고 구석구석 찾아보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첫 번째 수색에서 경찰은 놀이공원 내부를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바이킹에서 회전컵으로 가는 길목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특별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놀이기구 아레나 관리사무소 뒤편, 화장실 주변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미도 해안가를 수색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안경비대와 협력하여 바다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1998년 4월 18일 당시 월미도 주변 바다의 조류와 날씨를 분석해본 결과 만약 누군가 바다에 빠졌다면 시신이나 소지품이 특정 지역으로 떠밀려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일간의 집중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월미도를 벗어나 인천 시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월미도에서 나와 인천 시내 어딘가로 갔을 가능성을 조사한 것입니다. 당시 월미도에서 나가는 방법은 버스나 택시뿐이었는데 해당 시간대의 버스 기사들과 택시 기사들을 모두 만나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증언들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스 기사 A씨는 오후 5시 30분경 연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버스에 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시간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오후 5시 15분이었는데 15분 만에 놀이공원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에 탈 수 있었을까요? 택시 기사 B씨는 더욱 혼란스러운 증언을 했습니다. 오후 6시경 월미도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남성 혼자서 택시에 탔다. 그 남성은 매우 급해 보였고 서울 방향으로 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대로라면 지훈 씨만 혼자 월미도를 떠났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민지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장 혼란스러운 증언은 놀이공원 직원 C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후 5시 20분경 회전컵 근처에서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혼자서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민지 씨는 지훈 씨와 헤어진 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경찰은 이 세 가지 상충되는 증언을 바탕으로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두 사람이 함께 월미도를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 기사 A씨의 증언을 믿는다면 시간은 맞지 않지만 두 사람이 급하게 월미도를 떠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어떤 이유로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기사 B씨와 놀이공원 직원 C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훈 씨는 혼자 서울로 돌아갔고 민지 씨는 월미도에 남아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가설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떠났다면 왜 집에 도착하지 못했을까요? 만약 헤어졌다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민지 씨는 결국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찰은 보다 과학적인 수사를 위해 1998년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이었던 지문 감식과 혈흔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놀이공원의 바이킹과 회전컵 주변,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에서 지문을 채취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특정 개인의 지문을 식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DNA 감정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 수사 끝에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8년 4월 18일 오후 5시경 월미도 놀이공원에는 평소보다 수상한 인물들이 몇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이공원 보안요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오후 내내 특정 신혼부부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인물은 놀이공원 직원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후 내내 이지훈 씨와 박민지 씨가 타는 놀이기구 근처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5시 이후로는 그의 행적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수상한 인물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쓰고 회색 재킷을 입은 이 남성은 놀이기구를 타지도 않으면서 계속 놀이공원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신혼부부가 바이킹을 탈 때도 근처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수상한 인물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있던 이 남성은 오전부터 신혼부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회전목마를 탈 때도, 범퍼카를 탈 때도, 관람차를 탈 때도 항상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세 명의 수상한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당시에는 CCTV가 거의 없었고 놀이공원 입장권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신원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놀이공원 측에서도 입장객 명단 같은 것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놀이공원에 누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인물로 지목되었던 파란색 유니폼의 30대 남성이 자진해서 경찰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모 씨였고 그는 실제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하는 부서는 청소 담당이었고 놀이기구 운영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그날 오후 신혼부부를 유심히 지켜본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수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가 부러워서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이혼을 앞둔 상태였고 예전에 자신도 아내와 함께 월미도에 왔던 추억이 있어서 괜히 신경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또한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오후 5시 15분경 신혼부부가 바이킹에서 회전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약 10분 뒤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갔을 때는 두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전컵까지는 걸어서 7에 8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10분이 지났는데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김 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한 결과 그는 오후 5시 30분경부터 6시까지 놀이공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증언과 청소 일지를 통해 이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김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의 수상한 인물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40대 남성과 운동복을 입은 20대 남성은 끝내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제작해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 공개했지만 명확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사람이 월미도를 떠났을 가능성, 월미도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했지만 어떤 가설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1999년이 되자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의 부모님과 민지 씨의 부모님은 매주 월미도를 찾아가 2사람의 흔적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이 되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경찰청에서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DNA 감정 기술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씨와 박민지 씨 사건의 경우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없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DNA를 감정할 만한 혈흔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디지털 증거도 당시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시민이 월미도 해안가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2005년 3월 15일 월미도 해안가 방파제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시민 이모 씨가 바위 틈에 끼어 있는 핸드백을 발견했습니다. 그 핸드백은 작은 크기의 핑크색이었는데 7년간 바닷물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어서 상당히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핸드백의 형태와 색깔은 여전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발견한 이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것이 1998년 실종된 박민지 씨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핸드백 안에서는 물에 젖어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의 지갑과 립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갑 안의 신분증은 완전히 손상되어 있었지만 플라스틱 카드의 형태는 남아 있어서 1990년대 후반 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핸드백 안쪽에서 나온 폴라로이드 사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사진들은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지만 몇 조각에서는 연분홍색 옷과 흰색 셔츠 같은 색깔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월미도 놀이공원의 특징적인 배경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지 씨의 어머니는 핸드백을 보자마자 맞다. 이게 우리 민지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핸드백에 있는 작은 스크래치와 키링의 특징 등이 모두 기억나는 것과 일치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밀한 감정을 위해 핸드백을 국과수에 보냈습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 핸드백의 재질과 제조 시기는 199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핸드백 안에서 발견된 지문 흔적을 분석한 결과 박민지 씨의 가족들로부터 채취한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록 확실한 동일성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박민지 씨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사건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7년 만에 발견된 실종 신혼부부의 단서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경찰도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핸드백의 발견 장소가 새로운 의문을 낳았습니다. 핸드백이 발견된 곳은 월미도 해안가 방파제 근처였는데 이곳은 놀이공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만약 민지 씨가 놀이공원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핸드백이 어떻게 그곳까지 갔을까요? 해양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998년 4월 18일의 조류 상황을 고려할 때 놀이공원 근처에서 바다에 빠진 물건이 방파제 근처까지 떠밀려 갈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위 틈에 끼어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조류에 의해 계속 이동하거나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핸드백 발견을 계기로 월미도 전체에 대한 재수색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1998년보다 훨씬 발달한 수색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중 탐지기와 금속 탐지기, 그리고 지상 투과 레이더 등을 동원해서 월미도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핸드백 외에는 두 사람과 관련된 어떤 물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의 검은색 가죽 재킷이나 갈색 구두, 민지 씨의 연분홍색 원피스나 흰색 카디건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는 핸드백 발견을 계기로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수상한 사람을 봤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제보들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인천 시내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는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1998년 4월 말경 누군가 급하게 차를 팔려고 왔는데 그 차 안에서 여성용 흰색 카디건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제보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박민지 씨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것이 바로 흰색 카디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보가 8년이나 지난 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증언자의 기억이 정확한지 확신하기 어려웠고 해당 차량이나 카디건은 이미 처분된 지 오래였습니다. 2007년에 들어서면서 사건은 다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핸드백 발견으로 잠시 희망을 품었던 가족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민지 씨의 어머니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9년간의 기다림과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2008년, 2009년이 지나면서 사건은 또다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의 아버지는 매년 4월 18일이 되면 월미도를 찾아가 두 사람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0년이 되자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경찰청에서 미제 사건 전담팀을 신설하고 과거의 미해결 사건들을 최신 과학 기술로 재수사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지훈 박민지 부부 실종 사건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미제 사건 전담팀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년간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재조사했습니다. 1998년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디지털 포렌식과 고도화된 DNA 분석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1998년 당시의 모든 증언자들을 다시 만나 증언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많은 증언자들이 기억을 정확히 해내지 못했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에 수집된 물적 증거들도 보관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유실된 것이 많았습니다. 2012년 8월 완전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두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건설 현장에서 매립 공사를 하던 중 건설 노동자가 이상한 신발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신발은 남성용 갈색 가죽 구두였는데 14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의 크기는 260mm였고 제조업체는 1990년대에 인기가 있었던 국내 브랜드였습니다.
신발 안쪽에는 흐릿하지만 JH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의 이니셜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발의 발견 장소였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월미도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직선거리로 약 10km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1998년 당시에는 이곳이 바다였는데 어떻게 신발이 그곳에 있게 되었을까요? 지질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신발이 발견된 지층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신발이 그곳에 있게 된 시기와 이지훈 씨의 실종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지훈 씨가 월미도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신발이 어떻게 송도까지 갔을까요? 해류의 흐름을 고려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신발 한 짝만 발견되었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갈색 구두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신발의 마모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신발을 신었던 사람의 걸음걸이와 체중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이지훈 씨의 체형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또한 신발 안에서 미량의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4년이라는 오랜 시간과 열악한 보존 환경으로 인해 완전한 DNA 프로파일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부분적인 DNA 정보만으로는 이지훈 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갈색 구두의 발견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4년 만에 발견된 실종 신랑의 구두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두의 발견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핸드백은 월미도 해안가에서, 구두는 송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두 장소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사고를 당했다면 왜 소지품들이 이렇게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것일까요? 2013년에는 새로운 목격담이 제보되었습니다. 한 시민이 1998년 4월 18일 밤 인천항에서 수상한 배를 봤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보 역시 15년이 지난 후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4년, 2015년이 지나면서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핸드백과 구두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견된 증거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2016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사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경찰은 AI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모든 수사 자료를 재분석했습니다. 패턴 분석과 확률 계산을 통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AI 분석 결과 가장 높은 확률을 보인 시나리오는 두 사람이 월미도에서 제3자에 의해 위해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도 확률적 추정일 뿐이었고 구체적인 증거나 용의자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2017년에는 월미도 놀이공원이 대규모 리모델링을 실시했습니다. 오래된 놀이기구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혹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정말로 세 번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월미도 놀이공원의 바이킹 어트랙션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바닥 깊숙한 곳에서 연분홍색 천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천 조각은 원피스의 일부로 보였고 1990년대 후반의 원단과 염료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천 조각의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15cm 정도였고 연분홍색의 색깔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섬유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 천은 1990년대 후반에 여성 원피스 제작에 많이 사용되던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천 조각에서 머리카락 한 올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다행히 머리카락의 몫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DNA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 이 머리카락의 DNA는 박민지 씨의 친족들로부터 채취한 DNA와 높은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연분홍색 천 조각의 발견으로 사건은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세 가지 단서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핑크색 핸드백, 갈색 구두, 연분홍색 원피스 조각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단서의 발견은 더 큰 의문을 낳았습니다. 천 조각이 발견된 곳은 바이킹 어트랙션 바로 아래였습니다. 이곳은 1998년 당시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탔던 놀이기구였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경찰은 바이킹 어트랙션 주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색을 실시했습니다. 20년 전의 사건 현장을 정밀하게 재조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천 조각 외에는 추가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연분홍색 천 조각이 바이킹 바닥 아래에 있게 된 시기는 1998년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실종 당시에 그곳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원피스 조각이 그곳에 남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경찰은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단서의 발견 장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월미도 바이킹 어트랙션 근처에서 위해를 당한 후 소지품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사건은 바이킹 근처에서 발생했고 범인이나 범인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소지품들을 여러 곳에 나누어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핸드백은 바다에 버려졌고 구두는 당시 매립 예정지였던 송도 쪽으로 옮겨졌으며 원피스 조각은 바이킹 아래에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설도 여러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계획적인 범죄였다면 왜 증거물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누어 버렸을까요? 그리고 20년에 걸쳐 차례로 발견되는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사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비대면 수사 방식을 활용해 계속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1998년 당시의 증언자들을 다시 만나 화상 통화를 통해 추가 증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2021년에는 새로운 과학 수사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미세입자 분석과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발견된 증거물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경과한 증거물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2022년에는 민지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4년간 딸을 찾아 헤맸던 그녀는 끝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경찰 관계자들도 참석해서 마지막 예의를 표했습니다. 2023년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25년간의 모든 수사 자료를 재분석하고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I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2024년에는 월미도 일대에 대한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혹시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함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지훈 씨와 박민지 씨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세 차례에 걸쳐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98년 4월 18일 오후 5시 15분까지 두 사람은 분명히 월미도 놀이공원에 있었습니다. 둘째,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셋째, 2005년 핸드백, 2012년 구두,
2018년 원피스 조각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넷째, 세 증거물 모두 두 사람의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히 확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설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사고사입니다. 두 사람이 월미도에서 실족하거나 익사했을 가능성이죠. 하지만 이 가설로는 소지품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범죄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1998년 당시 목격된 수상한 인물들이 두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용의자나 범행 동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계획적 실종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죠. 하지만 신혼부부가 그럴 이유를 찾을 수 없고 27년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제사건 전담팀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1998년 당시 25세와 23세였던 이지훈 씨와 박민지 씨는 현재 살아있다면 52세와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도 대부분 80세를 넘어 고령이 되었습니다. 월미도도 많이 변했습니다. 1998년 당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새로운 놀이기구들이 들어서고 주변 시설들도 현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27년 전 사라진 신혼부부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1998년 4월 18일 아침, 신혼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했던 두 사람은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미제 사건 수사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초기 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27년간 두 사람을 기다려온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특히 민지 씨의 어머니는 딸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록 2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증언,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수사관들의 노력이 있다면 말이죠. 정리하자면 1998년 4월 18일 인천 월미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신혼부부의 평범한 나들이가 영원한 미스터리가 된 사건입니다. 27년간의 수사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 해안가에서 발견된 핑크색 핸드백은 분명한 존재를 증명했지만 2012년 송도에서 나온 갈색 구두는 새로운 의문을 낳았고 2018년 바이킹 아래에서 발견된 연분홍색 원피스 조각은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으나 동시에 더 깊은 미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지훈 씨와 박민지 씨의 존재는 분명했지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27년간의 미스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지훈 씨와 박민지 씨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했지만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었으며 서로를 사랑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찾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추정 무죄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